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깊은 산골짜기에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이곳은 봄이면 진달래가 온 산을 붉게 물들이고 겨울이면 눈이 허리춤까지 쌓여 세상과 단절되고 나는 외딴 곳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척박한 땅을 일구며 살았지만 인심만큼은 넉넉하여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며 서로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이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의 가장 안쪽, 낡은 쌀이문이 위태롭게 서 있는 허름한 초가집에는 병든 아버지와 그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딸 연화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효심은 산 너머 마을까지 자자하게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연화는 비록 입은 옷은 남루하고 기워 입은 자국이 덕지덕지하였으나 그 얼굴은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맑고 고귀한 기품이 흘렀습니다. 새벽별이 채지기도 전에 일어나 차가운 개울물에 얼굴을 씻고 정화수를 떠놓고 아버지의 병이 낫기를 비는 것으로 그녀의 하루는 시작되었습니다. 손발이 부르트도록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고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해주며 겨우겨우 끼니를 이을 보리쌀을 얻어오면서도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 한 점이 없었지요. 아버지가 기침이라도 심하게 하는 밤이면 밤새도록 등을 두드리며 곁을 지켰고 맛있는 반찬이 생기면 자신은 국물만 마시면서도 아버지 숟가락 위에 고이 올려드리는 참으로 속 깊고 어진 처녀였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젊은 시절 글 꽤나 읽던 선비였으나 알 수 없는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된 지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린 딸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그는 자신의 병 때문에 꽃다운 딸이 시집도 못 가고 고생만 하는 것을 늘 가슴 아파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빚을 소리나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를 들을 때면 그는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지요. 자신이 짐이 되는 것 같아 차라리 곡기를 끊을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때마다 눈물로 매달리며 미음 한 숟가락이라도 드시라고 애원하는 연화의 모습에 차마 모진 마음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녀는 가난하지만 서로를 끔찍이 아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찬바람이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고 마당의 감나무 잎이 우수수 떨어지던 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개들이 컹컹 짖어대고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는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마을에 무슨 변고가 생겼나 하여 사람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와 보니 그야말로 눈뜨고는 못 볼 흉측한 몰골을 한 거지가 마을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빗질을 한 번도 안 한 듯 엉겨붙어 새집 같았고 옷이라고 걸친 것은 거적대기보다 못하여 살갗이 훤히 드러나 보였으며 몸에서는 고약한 악취가 진동하여 파리떼가 윙윙거리고 따라다닐 지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코를 틀어막고 손사래를 치며 거지를 쫓아내기에 바빴습니다. 거지는 집집마다 기웃거리며 밥 한 술만 달라고 애원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매몰찬 고함과 소금, 세례뿐이었지요. 인심 좋기로 소문난 마을이었지만 이 거지의 행색이 너무나 기괴하고 눈빛이 어딘가 섬뜩하여 누구도 선뜻 문을 열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재수가 없다며 빗자루를 들고 나와 위협하기도 했고 어떤 이는 아이들이 볼까봐 대문을 걸어 잠그고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거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을 길을 따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연안의 집이 있는 골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를 걷고 있던 연화는 대문 밖에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온 마을 사람들이 피하던 그 거지가 힘없는 눈빛으로 쌀이문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통의 처녀라면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쳤을 법도 하건만 연화는 놀란 기색 없이 조용히 다가가 거지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거지의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연화는 미간 한 번 찌푸리지 않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길을 잃으셨는지요? 기운이 없어 보이시는데 잠시 쉬어 가시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따뜻하여 거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거지는 짓한 눈으로 연화를 한참이나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에 익숙해져 있던 그에게 이토록 정중하게 말을 건네는 사람은 처음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사흘을 굶었소. 찬물 한 모금이라도 좋으니 목이라도 축이게 해주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위엄이 서려 있는 듯도 했지만 겉모습이 워낙 초라하여 그저 배고픈 자의 신음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서둘러 그를 마당 한 구석 평상으로 안내하고 낡은 방석을 찾아 먼지를 털어 깔아주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급히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쌀독을 긁어보니 며칠을 아껴 먹어야 할 양식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녀는 주저없이 쌀을 씻어 밥을 안 쳤습니다. 아버지가 드실 저녁밥을 조금 덜어내고 자신이 먹을 목까지 합쳐 넉넉하게 밥을 짓는 동안 부엌에는 구수한 밥 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찬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귀한 된장을 꺼내 맑은 국을 끓이고 텃밭에서 따온 고추를 찍어 먹을 수 있게 상을 차렸습니다. 비록 고기 반찬 하나 없는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굶주린 사람에게는 임금님의 수라상보다 더 귀한 대접이었을 것입니다. 밥상이 차려져 나오자 거지는 체면도 없이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밥을 집어먹고 국물을 흘리며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했지만 연하는 묵묵히 곁을 지키며 물을 떠다주고 빈 그릇을 채워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체하실까 걱정됩니다.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거지는 잠시 숟가락을 멈추고 연화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연화는 그저 배가 고파 그러려니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자다 깬 아버지가 기척을 느끼고 문을 열었습니다. 연화야, 밖에 누가 왔느냐? 무슨 밥 냄새가 이리 구수하냐? 아버지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있는 낯선 사내를 보고 흠칫 놀랐습니다. 흉한 몰골의 거지가 자신의 집 평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으니 놀랄만도 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안심시켰습니다. 지나가던 과객이신데 너무 허기져 보이셔서 제가 요기를 좀 시켜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곧 저녁상을 봐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버지는 딸의 착한 마음씨를 알기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거지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밥을 다 먹은 거지는 트림을 크게 한 번 하더니 물 한 사발을 들이켜고는 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갈 생각을 하지 않고 뻔뻔하게 자리에 드러눕는 신호를 했습니다. 연화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자 거지는 누런이를 드러내며 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잘 먹었소. 헌데 내가 다리가 아파 더 이상 걸을 수가 없구려. 오늘 밤은 이 집에서 신세를 좀 져야겠소. 연화는 난처했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모시는 처녀가 사는 집에 외간 남자를, 그것도 정체를 알 수 없는 거지를 재운다는 것은 마을의 구설수에 오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 없는 사람을 매몰차게 내쫓을 수도 없어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거지가 갑자기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방 쪽에 있는 아버지를 향해 큰 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이보시오. 주인 양반, 나를 모르겠소. 아주 오래전
자네가 공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었던 사람 말이오. 그 은혜를 잊지는 않았겠지. 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거지를 자세히 쳐다보았지만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도움을 주고받았지만 저런 행색의 사람을 알 리가 만무했습니다. 내 기억이 흐릿하여 그대를 알아보지 못하겠소. 누구신지 성함이라도 말씀해 주시오.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거지는 코웃음을 치며 주머니에서 낡고 색이 바랜 놀이개 하나를 꺼내 던져주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아버지가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갔을 때 잃어버렸던 어머니의 유품과도 같은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생각이 날 테지. 그때 자네가 나에게 무엇이라 약조했는지 기억하시오. 훗날 내가 무엇을 요구하든 들어주겠노라고. 내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반드시 갚겠노라고 맹세하지 않았소. 거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당당해졌고 아버지는 사색이 되어 그 놀이개를 손에 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기억의 저편에서 희미한 옛일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젊은 날 산적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겼을 때 누군가 나타나 구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은인은 이름도 밝히지 않고 사라졌었는데 그자가 바로 이 거지란 말인가. 연하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지가 내밀어 보인 놀이개는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오셨다는 아버지가 목숨처럼 아끼시다가 잃어버렸다며 한탄하시던 바로 그 물건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단순한 구걸이 아님을 직감한 연화는 불안한 눈빛으로 거지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거지는 마치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된 양거만한 자세로 앉아 연화에게 숭늉을 더 가져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저녁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연안의 집마당에는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거지는 떠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고 아버지는 충격에 빠져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아는 부엌으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숭늉 그릇을 잡았습니다. 거지의 등장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란의 시작임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졌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워지자 거지는 춥다며 헛기침을 해댔습니다. 연화는 하는 수 없이 헛간에 있던 헌이불을 꺼내 마루에 깔아주었습니다. 누추하지만 여기서라도 바람을 피하세요. 방이 좁아 안으로 모시지는 못합니다. 연화의 말에 거지는 입맛을 다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내 은혜를 입은 사람의 대접이 겨우 이 정도라니. 섭섭하기, 짝이 없구먼. 하지만 오늘은 늦었으니 여기서 자겠소. 내일 날이 밝으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거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이내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아버지를 부축하여 방으로 모셨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 눕지도 못하고 벽에 기대어 한숨만 쉬었습니다. 연화야, 저자가 내민 놀이개는 분명 네 어미의 것이다. 내가 젊은 시절 큰 빚을 진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런 몰골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약조는 약조이니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아버지의 깊은 한숨소리에 연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은혜를 입으셨다면 마땅히 갚아야지요.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딸은 애써 웃으며 아버지를 위로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도 검은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산새 울음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마루에서는 거지의 코 골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져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화는 호롱불 밑에서 바느질감을 잡았지만 손에 잡히지 않아 몇 번이나 바늘에 찔렸습니다. 거지가 말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무엇일지, 내일 날이 밝으면
어떤 요구를 해올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혹시라도 집을 내놓으라 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요구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거지의 코 고는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연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설이 내린 마당에 거적을 덮고 자는 거지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처연하면서도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잠결에도 무언가 웅얼거리고 있었는데 이용, 이용이 하는 알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연하는 잘못 들었나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다시 들리는 소리는 그저 밥 하는 잠꼬대뿐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와 마당을 비추자 거지는 부스스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는 어젯밤보다 한층 더 뻔뻔한 얼굴로 아침밥을 요구했습니다. 연화는 군말 없이 밥상을 차려내갔습니다. 거지는 밥그릇을 싹 비우고는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자, 이제 약조를 이행할 때가 되었소. 주인 양반, 나오시오. 그의 목소리는 마을 전체가 들썩일 만큼 컸고 그 기세가 등등하여 지나가던 이웃들이 힐끔거릴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가 힘없는 걸음으로 마루로 나오자 거지는 정색을 하고 앉아 충격적인 말을 뱉었습니다. 내 나이가 차도록 장가를 못 갔는데 자네 딸이 참으로 곱고 마음씨가 비단결 같더구먼. 옛날에 자네가 내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으니 자네 딸을 내게 주시오. 내 이 집 사위가 되어 남은 생을 편안히 살아보려 하오. 그 말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습니다. 연하는 들고 있던 물그릇을 떨어뜨릴 뻔했고 아버지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마을 밖에서 지켜보던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미친 거지가 뭐라는 거야. 연하 같은 효녀를 탐내다니. 아이고, 저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지만 거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버지를 노려보았습니다. 약조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법. 설마 선비라는 작자가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청을 거절하진 않겠지. 거지의 말에 아버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연화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시작임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거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늦가을의 스산한 바람이 쌀이나무 울타리를 흔들며 지나갔지만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사람들의 숨소리는 잦아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거지를 바라보았고 연하는 들고 있던 물바가지를 가슴에 꼭 껴안은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평생을 금지옥엽으로 키운 딸을 그것도 마을 사람들이 혐오하여 피하는 거지에게 시집 보내라는 요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누런이를 드러내며 아버지의 대답을 재촉하듯 헛기침을 해댔습니다. 마치 빚쟁이가 빚을 받으러 온 것처럼 당당한 태도에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은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마루 끝을 꽉 잡으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보시오. 아무리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라 하나 이는 너무나 과한 처사가 아니오. 내 딸은 아직 어리고 세상 물정도 모르는 아이요. 게다가 자네와 내 딸은 나이 차이도 상당해 보이는데 어찌 그런 억지스러운 혼사를 거론한단 말이오. 차라리 내 집 문서라도 내어달라면 주겠소. 제발 이 아이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시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애원과 절박함이 가득 담겨 있었고 눈가에는 어느새 굵은 눈물방울이 맺혀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보는 이들의 가슴을 저미게 하는 애타는 부정후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허허, 선비님 말씀이 참으로 섭섭하구려. 집문서는 내게 필요 없소. 나는 오직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내 등을 긁어줄 아내가 필요할 뿐이오. 그리고 자네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소. 무엇이든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이오. 선비의 입에서 나온 말이 천금과도 같아야 하거늘.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니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말이 딱 맞구려. 거지는 짐짓 화가 난 척하며 품에서 그 낡은 놀이개를 다시 꺼내어 흔들어 보였습니다. 햇빛에 반사된 놀이개의 빛이 아버지의 죄책감을 찌르는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이 기막힌 소식은 삽시간에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 밖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물 동이를 내려놓고 수군거리기 바빴습니다. 세상에, 그 착한 연화가 거지한테 시집가게 생겼다지 뭐야. 아니, 그 늙은 거지가 무슨 염치로 그런 소리를 한대. 연화 아비도 그렇지. 팥대 없이 덜컥 약주를 해서는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사람들의 입방아는 끝이 없었고 이야기는 돌고 돌아 살이 붙고 과장되어 온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개중에는 연화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 이런 험한 꼴을 당하느냐며 혀를 차는 이도 있었고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생겼다며 낄낄거리는 철없는 사내들도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욕심쟁이로 소문난 최참봉도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 마을에 들어온 거지가 자신의 집 대문 앞을 어슬렁거리는 것이 꼴보기 싫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냄새가 난다며 하인들을 시켜 쫓아내기도 여러 번이었지만 거머리처럼 다시 나타나는 통의 골머리를 앓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연화와 거지의 혼담 이야기는 무릎을 탁 칠 만한 묘안으로 다가왔습니다. 거지가 연한의 집에 눌러앉아 사위가 된다면 더 이상 자신의 집 앞을 기웃거리지 않을 것이고 마을의 골칫거리도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최참봉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부채를 펴들고 연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최참봉이 연한의 마당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는 짐짓 점잖은 척 헛기침을 하며 마루에 걸터 앉아 있는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보게, 김선비,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게나. 자네 사정이 딱하게 된 건 알겠네만 사나이 대장부가 한 번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법 아닌가. 약조를 어기면 자네 가문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죽어서 조상님을 어찌 뵙겠는가. 최참봉은 교묘한 말솜씨로 아버지의 아픈 곳을 찌르며 은근히 혼인을 부추겼습니다. 겉으로는 위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검은 속내가 뻔히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최참봉의 말에 가슴이 꽉 막혀오는 듯 했습니다.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선비로서 약조를 어긴다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뿐인 딸을 불구덩이에 밀어 넣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참봉 어른, 말씀은 100번 지당하오나 어찌 아비 된 도리로 자식을 사지로 몰 수 있겠습니까? 저 거지는 연화에게 짐일 뿐입니다. 차라리 내가 저 사람의 종이 되어 빚을 갚으면 갚았지. 혼인만은 아니 됩니다.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주위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비극적인 혼인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숨죽여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연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시집을 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평생 거짓말쟁이라는 오명을 쓰고 괴로워하실 것이고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여생을 보내야 할 것이 뻔했습니다. 게다가 최참봉 같은 유지들이 나서서 압박을 가하니
힘없는 아버지가 버텨낼 재간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훔치고 부엌 문설주에 기대어 자신의 운명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젊음을 바치기로 한 것이 언제였던가. 효도란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제일이라 배우지 않았던가.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왁자지껄하던 사람들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연화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루에 앉아있는 아버지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소녀의 말씀을 들어주세요. 아버지께서 평생 지켜오신 신의를 저 때문에 저버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갚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 배웠습니다. 제가 저 어르신과 혼인하여 아버지의 약조를 지키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하여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말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연화야,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결정을 한단 말이냐? 안 된다.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허락할 수 없다. 아버지는 절규하며 딸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사람의 겉모습이 추하다고 마음까지 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정성을 다해 섬기면 저분도 변하실지 모릅니다. 부디 소녀의 뜻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이것이 아버지를 위한 제 마지막 효도입니다. 거지는 평상에 비스듬히 누워 이 광경을 지켜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화가 자신과의 혼인을 허락하자 그는 놀라는 기색도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시익 웃었습니다. 허허, 역시 효녀로 소문난 처녀답구먼.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자네 딸이 자네보다 훨씬 대장부일세. 거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대추 하나를 꺼내 입에 넣고 오물거리며 마치 남의 일 구경하듯 태연작약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결정에 경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골치 아픈 일이 해결되었다는 안도감을 느끼며 웅성거렸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이웃집 쌀가게 댁이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르며 연화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아가, 다시 생각해보거라. 한 번 혼인하면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하는데 저런 거짓골을 한 사내와 어찌 살려고 그러니 네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으냐. 쌀가게 댁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연화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며 속삭였습니다. 아주머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제 팔자가 그러하다면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 편할 것입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연화의 담담한 태도에 쌀가게 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 사는 꼬부랑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평소 산신령과 대화한다고 하여 마을 사람들이 조금 무서워하기도 하고 경외하기도 하는 곰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흐릿한 눈으로 거지를 빤히 쳐다보더니 대뜸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들 겉만 번지르르한 놈들은 귀하게 여기고 흙 묻은 옥석은 돌이라 하여 천대하는구나. 사람 눈이 옹이구멍이 아니거늘 어찌 껍데기만 보고 함부로 짓거리느냐. 할머니의 뜬금없는 호통에 사람들이 움찔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곰 할머니는 연화에게 다가가 쭈글쭈글한 손으로 연화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아가, 내 눈이 보배로구나. 진흙 속에 숨은 용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어. 네 효심이 하늘에 닿았으니 반드시 복을 받을 게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네 마음 가는 대로 하거라. 할머니의 알 수 없는 말에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노망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지. 거지를 보고 용이라니. 사람들은 곰 할머니를 비웃으며 손가락질했지만 연화는 할머니의 말에서 알 수 없는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거지의 눈과 마주친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고 거지는 잠시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혼례 날짜는 거지의 독촉에 의해 바로 사흘 뒤로 잡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혼례인지 장례인지 모르겠다며 혀를 찼습니다. 준비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최참봉이 선심 쓰듯 쌀 한 가마니와 광목 몇 피를 보내왔습니다. 네, 마을의 경사인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이거라도 보태서 잔치 국수라도 삼게나. 그의 말은 겉으로는 호의였지만 속으로는 거지를 빨리 처분하고 싶은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연하는 그 물건들을 받아들고 묵묵히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비웃음과 동정이 뒤섞인 물건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마저도 필요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연하는 호롱불 아래 앉아 혼례복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낡은 비단 옷감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가위질을 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할 때마다 눈물이 툭툭 떨어져 옷감을 적셨습니다. 이 옷을 입고 가마를 타면 다시는 처녀 시절로 돌아올 수 없겠지. 연하는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탄식 소리가 그녀를 다시 현실로 불러들였기 때문입니다. 거지는 사랑방을 차지하고 누워 내일은 닭을 잡아 올리라며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술집에 모여 연하의 혼례 이야기를 안주 삼아 떠들었습니다. 그 거지 녀석, 운도 좋지. 천하일색 연화를 색시로 얻다니. 내일 밤에 멍석말이라도 해줄까. 감히 우리 마을 꽃을 꺾다니. 그들은 분노하고 조롱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이 상황을 뒤집으려는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저 술에 취해 헛소리를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기이한 흥분과 불쾌감에 휩싸여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하는 일찍 일어나 거지가 입을 옷을 손질했습니다. 헌옷을 깨끗이 빨아 풀을 먹이고 터진 곳을 꼼꼼하게 기웠습니다. 비록 거지의 옷이지만 남편이 될 사람의 옷을 함부로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거지는 연하가 가져다 준 옷을 보고 짐짓 놀란 척하며 말했습니다. 거지 옷을 빨아입힌다고 선비가 되나 참으로 쓸데없는 정성이로구려. 그는 빈정거렸지만 옷을 받아들 때의 손길은 이전보다 조금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연화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아버지는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딸의 혼례를 막지 못한 자책감에 병세가 더 깊어진 것입니다. 연화는 미음을 쑤어 아버지의 입에 떠 넣어드렸지만 아버지는 삼키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연화야, 나를 원망하거라.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하지 마라. 아버지의 절규에 연화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로 괜찮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집안 가득 무거운 슬픔이 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혼례 준비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와서 전을 부치고 떡을 졌지만 잔치 분위기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쉬쉬하며 눈치만 살폈고 웃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멍석을 깔고 병풍을 치는 손길들이 무거웠습니다. 거지는 뒷짐을 지고 마당을 어슬렁거리며 감나라 배나라 참견을 해댔습니다.
저기 병풍이 삐뚤어졌네. 떡은 콩고물을 많이 묻혀야지. 인심이 야박해서야. 원. 그의 뻔뻔함은 하늘을 찌를 듯했고 사람들은 뒤에서 주먹을 감쥐며 분을 사겼습니다. 해질 무렵 곰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산에서 캔 산삼 한 뿌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신랑에게 먹이거라. 기운이 있어야 색시를 지키지. 할머니는 뜬금없이 거지에게 산삼을 내밀었습니다. 사람들은 귀한 산삼을 거지에게 준다며 혀를 찼지만 할머니는 고집스럽게 거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거지는 산삼을 받아들고 묘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응시했습니다. 할멈, 눈이 꽤 밝소그려. 내 이 은혜는 잊지 않으리다. 거지가 점잖은 말투로 대답하자 할머니는 껄껄 웃으며 지팡이를 짚고 돌아섰습니다. 밤이 깊어 혼례 전날의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연화는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 있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저 거지와 부부의 연을 맺게 된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헛간 지붕 위에 앉아있던 부엉이가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연화는 달을 보며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부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기를, 아버지가 건강을 되찾으시기를, 그리고 저 사람에게도 따뜻한 마음이 깃들기를. 그 시각, 거지는 사랑방에서 자지 않고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문틈으로 달빛 아래 기도하는 연화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낮에 보여주었던 그 게으르고 탁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롭고 깊은 생각에 잠긴 학자의 눈처럼 진중했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진정으로 귀한 꽃을 찾았구나. 세상의 편견과 비웃음 속에서도 피어나는 저 고귀함이라니. 그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그것은 낮에 최참봉이나 마을 사람들이 보여준 멸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힘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혼례를 하루 앞둔 날, 마을의 공기는 여느 때보다 무겁고 습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잿빛 구름이 잔뜩 끼어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위태로워 보였고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연화는 새벽같이 일어나 우물가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자신의 행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병든 아버지의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남편이 비록 거린일지라도 부부의 예를 다해 섬길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살얼음이 낀 찬물에 손을 담그고 비는 그녀의 뒷모습은 처연하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성스러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묵묵히 혼례복을 손질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낡은 비단치마는 곳곳이 헤어져 있었지만 연화의 솜씨로 기워져 제법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갈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 번뇌도 하나씩 꿰매어지는 듯 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버지의 깊은 한숨 소리와 마른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차마 딸의 혼례 준비를 지켜볼 수 없어 벽을 보고 돌아누운 채 흐르는 눈물을 이불자락으로 훔치고 계셨습니다. 딸을 사지로 내몬다는 죄책감이 노인의 가슴을 맷돌처럼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예비 신랑이 될 거지는 천하태평이었습니다. 그는 마당 한 구석 볕이 잘 드는 곳에 횟집을 수북이 쌓아놓고 그 위에 드러누워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담장 너머로 돌멩이를 던지며 놀려대도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무시했습니다. 어허, 이놈들, 내일이면 내가 이 집의 어엿한 사위가 될 몸이다. 버르장머리 없이 굴다가는
혼줄이 날개다. 거지는 짐짓 호통을 쳤지만 아이들은 혀를 내밀고 도망갈 뿐이었습니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 뻔뻔하고 능청스러워 보는 이들의 속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거지는 연화에게 까다로운 주문을 해댔습니다. 이보시오. 색시될 사람. 밥이 너무 질다. 나는 고슬고슬한 밥이 좋으니 다시 지어 오시오. 그리고 국에는 파를 송송 썰어 넣어야지. 이게 맹물이지 국이요. 그는 멀쩡한 밥상을 두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밥상을 엎어도 시원찮을 상황이었지만 연화는 군말 없이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입맛에 맞으시도록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 섞인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정성껏 밥을 지었습니다. 연화가 다시 밥상을 차려내오자 거지는 짐짓 놀란 척하며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이제야 좀 먹을만하군. 내 입맛이 워낙 까다로워서 말이오. 앞으로 평생 나를 모시려면 고생 좀 해야 할 것이오. 그는 빈정거리는 말투로 연화의 속을 긁어댔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공손히 두 손을 모으고 서서 그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시중을 들었습니다. 거지는 밥을 먹는 척하며 곁눈질로 연화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맑았습니다. 거지의 눈동자가 순간 깊고 그윽하게 변했다가 이내 다시 흐리멍덩한 거지의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조롱은 시간이 갈수록 극에 달했습니다. 최참봉네 하인들이 지나가며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아이고, 연화 아씨도 참 딱하지. 저런 냄새나는 거지. 수발을 드느라 꽃 같은 청춘을 다 보내네. 그러게 말이야. 내기할까 사흘도 못 가서 도망칠걸. 그들의 비웃음 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당까지 들려왔지만 연화는 못 들은 척 바느질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아버지의 가슴은 숯덩이처럼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방문을 박차고 나가 하인들에게 호통이라도 치고 싶었지만 병든 몸은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화가 부엌 정리를 마치고 거지가 자는 헛간을 살피러 갔는데 분명히 있어야 할 거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셨습니까? 연화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헛간에는 그가 덮고 자던 허니불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고 온기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불안한 마음에 대문 밖을 서성였지만 캄캄한 어둠 속에는 개 짖는 소리만 들릴 뿐 인적은 없었습니다. 도망을 간 것인가 아니면 무슨 변고라도 생긴 것인가.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루에 앉아 그를 기다렸습니다. 1시진 2시간쯤 지났을까. 쌀이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놀라서 바라보니 거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옷과 신발이 이상했습니다. 분명 마당에만 있었다면 젖을 리가 없는데 그의 옷자락은 새벽 이슬을 맞은 듯 축축했고 신발에는 산속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거지는 마루에 앉아있는 연화를 보고 흠칫 놀라는 눈치였으나 이내 태연한 척했습니다. 밥 마시를 좀 다녀왔더니 목이 마르구려. 물 한 사발 주시오. 연화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물을 마시는 거지의 손을 보니 낮에는 보지 못했던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어를 하느라 생긴 굳은 살이 아니라 마치 검을 오래 쥔 무사나 붓을 오래 잡은 선비의 손에 생기는 굳은 살 같았습니다. 연화는 의아함을 느꼈지만 자신이 잘못 보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지는 물을 비우고는 피곤하다며 헛간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그의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것은 잠든 자의 숨소리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의 고르지 못한 호흡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혼례 당일이자 거지가 연화의 집에 머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도 거지는 낮잠을 자다가 뜬금없이 목욕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일이 혼례인데 몸이나 씻어야겠소. 물을 데워주시오. 연화는 큰 가마솥에 물을 가득 붓고 장작을 댔습니다. 뜨거운 물을 통에 담아 헛간으로 나르는데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혔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저런 상전이 따로 없네. 거지 주제에 따뜻한 물목욕이라니. 연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떼수건과 빗까지 챙겨주었습니다. 물이 식기 전에 씻으세요. 옷은 문 앞에 두겠습니다. 연화가 돌아서려는데 헛간 문이 열리고 거지의 팔이 쑥 나왔습니다. 앙상하고 때 묻은 팔이었지만 그 힘은 놀라울 정도로 셌습니다. 그가 물통을 받아채는 순간 연화는 그의 손목에 감겨있는 붉은 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일반 평민들은 절대 하지 않는 무언가 특별한 표식처럼 보였습니다. 연화의 가슴 속에 작은 의문이 피어올랐지만 곧이어 헛간에서 들려오는 물기 얹는 소리의 생각은 끊겼습니다. 목욕을 마친 거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묵은 때를 벗겨내서인지 아니면 젖은 머리카락 때문인지 그의 인상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텁수룩한 수염 사이로 드러난 턱선이 제법 날렵했고 눈빛도 한결 맑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등을 구부리고 어기적거리며 걸어 다시 영락없는 거지 노인네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우, 개운하다. 이제야 좀 살 것 같군. 색시, 내 등 좀 밀어주지 그랬어. 그가 짓궂게 농담을 던지자 연화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저녁 무렵 최참봉이 술에 거나하게 취해 찾아왔습니다. 그는 손에 먹다 남은 전과 고기를 들고 와서는 마당에 휙 던졌습니다. 옛다. 혼례 선물이다. 내일 잔치 상에라도 올리거라. 우리 개 주려다가 네 생각이 나서 가져왔다. 최참봉은 껄껄 웃으며 아버지를 조롱했습니다. 아버지는 모멸감에 치를 떨며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연화는 던져진 음식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싸우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헛간에 있던 거지가 조용히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최참봉이 비틀거리며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돌멩이가 최참봉의 가끈을 정확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최참봉이 놀라 자빠지며 흙탕물에 엉덩방아를 채섰습니다. 갓이 벗겨지고 옷이 엉망이 된 최참봉은 씩씩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범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지는 헛간 문틈으로 이 광경을 보며 소리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고도의 무예를 익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정확한 투석이었습니다. 연화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내일이면 연화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기에 온 마을이 숨을 죽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부엌을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마루 끝에 앉아있는 거지와 마주쳤습니다. 달빛이 교교하게 흐르는 마당에서 거지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연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장난기도 탐욕도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연민과 알 수 없는 존경심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색시, 거지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연화는 걸음을 멈추고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네, 어르신,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거지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연화에게 한 걸음 다가와 물었습니다. 내일이면 돌이킬 수 없소. 정말 후회하지 않겠소. 나 같은 거지와 혼인하여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사는 것이 두렵지 않소. 지금이라도 도망치고 싶다면 내가 눈 감아 주리다. 그의 제안은 진심이었습니다. 지금 연화가 도망친다면 그는 조용히 마을을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연화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결연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거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저는 아버지를 위해 약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귀천은 입고 있는 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지아비로 섬기기로 한 이상 후회는 없습니다. 부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아버지께도 사위로서의 도리를 다해 주십시오. 그거면 족합니다. 연화의 대답을 들은 거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크게 감동한 듯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이오. 내 장담하건대 당신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오. 오히려 세상 모든 여인들이 당신을 부러워하게 될 날이 올 것이오. 거지의 말은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연화는 그 말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들어가 주무시오. 내일은 긴 하루가 될 테니까. 거지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헛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화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기이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까지 대화를 나눈 사람은 냄새나는 거지가 아니라 마치 높은 관직에 있는 대감이나 왕족처럼 위엄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잠을 청했지만 거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아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 마을 밖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 그림자 몇 개가 연안의 집 주위를 은밀하게 감싸고 돌았습니다. 그들은 소리 없이 움직이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헛간에 있던 거지는 이미 일어나 앉아 문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을 보며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피리를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거짓과 진실, 껍데기와 알맹이가 구분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혼례식이 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연하는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축하보다는 구경을 하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신랑은 어디 갔나 아직도 자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헛간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연하의 아버지는 갓을 쓰고 마루에 앉아 있었지만 그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에서부터 흙먼지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왔습니다. 저기 봐, 저게 뭐야. 뭔가 엄청난 게 오고 있어.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마을 어귀로 쏠렸습니다. 연화도 마루 끝에서 까치발을 하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는 단순한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규칙적이고 웅장한, 마치 군대가 행진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맑고 청아한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며 혼례식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닫혀있던 헛간문이 삐거덕 소리를 내며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 안에서 나올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을 어귀에서부터 들려오던 웅장한 피리 소리와 북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져 마침내
연안의 집 앞마당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단순한 잔치풍악이 아니었습니다. 땅이 울릴 정도로 규칙적인 발소리와 함께 오색 깃발을 앞세운 거대한 행렬이 마을 길을 가득 메우며 나타난 것입니다. 구경을 나왔던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길 양옆으로 황급히 비켜섰습니다. 붉은 옷을 입은 병사들이 긴 창을 들고 도열했고 그 뒤로 화려한 장식을 한 말들과 가마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높은 고을 원님이나 한양의 고관대작이 행차할 때나 볼 수 있는 장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대체 무슨 영문인지 몰라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관가에서 나오신 건가? 우리 마을에 이렇게 높은 분이 오실 리가 없는데 행렬의 한가운데에는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황금색 가마가 위엄있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4명의 가마꾼이 짊어진 그 가마는 햇빛을 받아 번쩍였고 지붕에는 봉황 무늬가 새겨져 있어 보는 이를 압도했습니다. 가마가 연안의 집 살인문 앞에 딱 멈춰서자 병사들이 일제히 멈추어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우렁차던지 마당에 있던 참새들이 놀라 푸드득 날아올랐습니다. 연하는 마루 끝에서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바라보며 숨이 넋는 듯했습니다. 초라한 초가집 마당에 이토록 귀한 행렬이 들이닥치다니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장 먼저 당황한 것은 최참봉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유지로서 자신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갓을 고쳐 쓰고 황급히 가마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어느 귀하신 분이 누추한 곳에 왕림하셨습니까? 저는 이 마을의 참봉 최가입니다. 미리 기별을 주셨으면 큰 길까지 마중을 나갔을 터인데. 최참봉이 허리를 굽히며 아부를 떨었지만 호위무사가 칼자루를 잡으며 그를 막아섰습니다. 물러거라,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앞길을 막느냐. 무사의 서슬퍼런 호통에 최참봉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숨을 죽였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황금 가마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먼저 바닥에 닿은 것은 낡은 집신이 아니라 고급 비단으로 만든 흑색 장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화려한 자수가 놓인 푸른색 도포 자락이 보였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훤칠한 키에 당당한 체격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머리에는 옥으로 장식된 관을 쓰고 허리에는 금장식을 두른 그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의 짝처럼 고귀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화려한 복장에 눈이 멀 지경이었으나 곧이어 그 사내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헉, 저 사람은 누군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그 귀공자는 다름 아닌 며칠 전까지 콧물을 흘리며 밥을 빌어먹던 그 거지였기 때문입니다. 씻지 않아 엉겨 붙었던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상투를 틀어 올렸고 때가 꼬질꼬질하던 얼굴은 씻어내니 배곡같이 희고 윤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장난기 어린 눈매와 입가에 띈 묘한 미소는 분명 그 거지가 맞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에 홀린 듯 입을 떡 벌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연화 역시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어르신. 그녀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아주 위험 있는 걸음으로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로 궁중 악사들이 피리를 불며 뒤따랐고 시녀들이 꽃가루를 뿌렸습니다. 초라했던 연환의 마당은 순식간에 궁궐의 앞마당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사내는 멍하니 앉아있는 연화의 아버지 앞으로 다가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사위가 이제야 제대로 인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며칠 전 밥을 달라고 떼를 쓰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깊고 울림이 있으며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린 왕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사내의 옷자락을 잡으려다 말고 황급히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병고입니까? 귀하신 분이 어찌 저희 같은 천한 백성을 놀리십니까?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아버지는 사내가 왕족임을 직감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아버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장인어른, 일어나십시오. 저는 장인어른이 오래전 목숨을 구해준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버님께서 입으신 은혜를 갚고 또한 제 배필을 찾기 위해 잠시 신분을 감추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그제야 아버지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 산속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선비를 구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가 헤어질 때 내 자식이 반드시 은혜를 갚을 것이네 라고 말하며 쥐어준 것이 바로 그 놀이개였던 것입니다. 그때 그 선비가 바로 선대왕이셨고 눈앞에 있는 이 사내가 왕자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아, 하늘이시여, 이런 경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마당에 있던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땅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왕자는 고개를 돌려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하는 족두리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연하에게 다가갔습니다. 낭자, 고개를 드시오. 왕자의 말에 연하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왕자의 눈에는 깊은 애정과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더럽다 피하고 미쳤다 욕할 때 오직 낭자만이 나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사람으로 대해주었소. 나의 겉모습이 아닌 나의 내면을 봐준 사람은 낭자가 처음이요. 그 마음씨야말로 왕비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요. 연하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를 위해 말을 잇지 못하는 연하의 손을 왕자가 꼭 잡았습니다. 알고 있소. 낭자의 지극한 효심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소. 이제 그 고생은 끝났소. 나와 함께 궁으로 가서 평생토록 서로를 아끼며 살아갑시다. 왕자의 고백은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연하를 비웃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특히 최참봉과 쌀가게 댁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때 고말머니가 인파를 해치고 지팡이를 짚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왕자를 보고도 절을 하지 않고 껄껄 웃었습니다. 내 뭐라 했더냐. 진흙 속에 용이 숨어 있다고 하지 않았더냐. 사람 눈이 옹이구멍이면 보물을 줘도 모르는 법이지. 할머니의 호탕한 웃음소리에 왕자도 마주보고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의 산삼 덕분에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꼭 보답하겠습니다. 왕자가 할머니에게 예를 갖추자 사람들은 고말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본격적인 혼례식이 다시 거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초라한 상이 아니라 왕실에서 가져온 화려한 칠보 밥상과 산해진미가 차려졌습니다. 궁중 악사들이 연주하는 풍악 소리가 산골 마을에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연하는 낡은 혼례복 위에 왕자가 가져온 화롯을 덧입었습니다. 금박이 수놓아진 붉은 화롯을 입은 연하의 모습은 그야말로 천하절색이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그 모습을 보며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탄성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선녀가 따로 없네. 거지한테 시집 간다고 놀렸더니 왕자비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혼례가 진행되는 동안 왕자는 시종들을 시켜 마을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비록 나를 괄시했던 사람들이나 내 아내가 될 사람의 이웃이니 함께 기쁨을 나누라. 왕자의 넓은 아량의 마을 사람들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떡과 고기를 받아 먹었습니다. 최참봉은 감히 음식을 받지도 못하고 구석에 엎드려 벌벌 떨고 있었는데 왕자가 그에게 다가가 술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이보게, 참봉,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법일세. 이 술을 마시고 지난날의 옹졸한 마음을 씻어버리게. 최참봉은 감격하여 땅에 머리를 채으며 사죄했습니다. 날이 저물고 마당에 청사초롱이 밝혀졌습니다. 둥근 달이 떠올라 혼례청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연화와 왕자는 맞절을 하며 백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달빛보다 더 밝고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딸을 고생만 시키다가 험한 곳으로 보낸다고 생각하여 죽을 만큼 괴로웠는데 이렇게 귀한 사위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 신방에 든 두 사람. 왕자는 연화의 족두리를 조심스럽게 벗겨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낭자가 보여준 용기와 효심은 내 평생 잊지 못할 것이오. 궁에서의 삶이 낯설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언제나 낭자의 곁을 지킬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시오. 연화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비록 부족한 몸이나 서방님을 하늘처럼 섬기며 따르겠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문창호지에 하나로 포개지자 밖에서 지켜보던 달님도 부끄러운 듯 구름 뒤로 살짝 숨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또다시 뒤집어졌습니다. 왕자가 떠나기 전 연한의 집에 엄청난 선물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금은 보화가 가득 든 상자들이 마루에 쌓였고 아버지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천하의 명의가 도착했습니다. 또한 마을 전체에도 쌀과 비단을 하사하여 마을 사람 모두가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며 왕자와 연화의 앞길을 축복했습니다. 연화야 잘 살아라. 우리 마을의 자랑이다. 사람들의 환송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떠날 채비를 마친 연화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제가 자주 소식 전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걱정 마라.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너만 행복하면 된다. 가서 어진 왕비가 되어 백성들을 보살피거라. 부녀의 이별은 슬프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왕자는 아버지를 위해 믿을 만한 하인들을 남겨두고 언제든 입궐하여 딸을 만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화려한 가마 행렬이 마을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올 때와는 달리 마을 사람 모두가 길가에 나와 꽃을 뿌리고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연화는 가마 창문을 열고 정든 고향 산천과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처녀로 불리던 그녀가 이제는 가장 존귀한 여인이 되어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최참봉과 쌀가게 댁, 그리고 심술났던 아이들까지 모두 나와 고개를 숙이고 그녀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행렬이 산모퉁이를 돌아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마을 사람들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길에 뿌려진 꽃잎들을 흩날렸습니다. 곰할머니는 텅 빈 길을 바라보며 지팡이를 짚고 중얼거렸습니다. 착한 마음이
복을 부르는 법이지. 그렇고 말고. 할머니의 입가에 핀 미소가 가을 햇살처럼 따사로웠습니다. 연화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진 듯 했습니다. 왕자의 행렬이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지고 요란했던 풍악 소리의 여운마저 바람에 흩어져 버렸지만 마을에는 여전히 꿈 같은 몽롱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타고 간 가마가 남긴 바퀴 자국 위로 늦가을의 낙엽이 하나둘씩 내려앉았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방금 일어난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하려 볼을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왁자지껄했던 잔치의 열기는 식어갔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전에 없던 따뜻한 기운이 모닥불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겉만 보고는 모르는 거야. 연화 그 착한 것이 결국 큰 복을 받았네 그려. 수군거리는 목소리에는 이제 질투나 비웃음 대신 진심 어린 감탄과 부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연화가 떠난 빈집은 더 이상 초라하고 쓸쓸한 오두막이 아니었습니다. 왕자가 남기고 간 하인들이 부지런히 마당을 쓸고 닦았고 무너져가던 담장은 튼튼한 돌담으로 새로 쌓아 올려졌습니다. 뚫어진 문풍지 사이로 찬바람이 드나들던 방은 아늑하게 수리되었고 곳곳간에는 쌀가마니와 깻감이 천장에 닿을 듯 쌓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연화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명의의 치료 덕분에 기침이 잦아들고 딸이 잘 되었다는 안도감에 얼굴색이 몰라보게 좋아진 것입니다.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멀리 딸이 떠난 산길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허허, 연화야. 내 덕분에 이 늙은 아비가 호강을 하는구나. 마을 사람들의 태도 또한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가난하다며 무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던 이들이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오고 귀한 음식이 생기면 제일 먼저 연환의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김선비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갓 잡은 붕어를 고아왔으니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쌀가게 댁은 큼지막한 붕어즙을 들고 와서 살갑게 굴었고 최참봉 역시 좋은 술을 들고 와서 말동무를 자처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의 변화가 조금은 씁쓸하기도 했지만 모든 것을 너그럽게 받아주었습니다. 고맙소. 다들 이리 신경 써주니 내 몸 둘바를 모르겠소. 그의 겸손한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회관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 앉아 멍석을 깔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화제는 단연 연화와 거지 왕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은 나도 나중에 커서 거지한테 밥을 줄래요 하며 천진난만하게 떠들었고 어른들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결국 자신을 귀하게 만드는 법이야 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곰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모닥불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별이 참 밝기도 하지. 저 별들이 다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을 비추고 있는 게야.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노망난 노인네라며 무시했겠지만 이제는 할머니의 한마디 한마디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첫눈이 내리는 겨울이 왔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인 날, 연환의 집 대문 앞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궁에서 온 파발마였습니다. 연화가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와 따뜻한 겨울옷, 그리고 마을 노인들을 위한 선물을 싣고 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펴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곳에서 서방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으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건강이 늘 염려되오니 부디 옥체만강하십시오.
머지않아 서방님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또박또박 쓰인 딸의 글씨를 보며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연화가 보낸 선물을 받아들고는 감동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이고, 잊지 않고 우리 늙은이들까지 챙겨주다니.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으며 연화의 이야기를 꽃피웠습니다. 부엌 아궁이의 불빛이 따스하게 방 안을 데우고 창밖에는 소리 없이 눈이 쌓여갔습니다. 쌀가게 댁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듯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연화 누나처럼 마음을 곱게 써야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단다. 아이들은 똘망똘망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참봉도 술잔을 기울이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참 어리석었지. 껍데기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다니. 내 이제부터라도 좀 베풀며 살아야겠네. 마을 전체에 훈훈한 반성의 기운과 새로운 다짐들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되자 산과 들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연화가 약속한 대로 왕자와 함께 마을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칠 전부터 길을 닦고 마을 입구를 청소하며 귀한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화려한 행렬이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맞이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연화는 예전보다 더욱 기품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그 선한 미소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고 마을 사람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그동안 별거 없으셨어요. 할머니, 무릎은 좀 어떠세요? 왕자 역시 권위적인 모습 대신 소탈한 웃음으로 마을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는 마을 잔치를 열어 소를 잡고 술을 대접하며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이 마을은 제게 처가나 다름없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찾아뵙고 살피겠습니다. 왕자의 말에 사람들은 만세만세를 외쳤습니다. 곰 할머니는 왕자에게 다가가 쭈글쭈글한 손으로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왕자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허리 숙여 감사했습니다. 잔치마당에는 웃음꽃이 만발했고 흥겨운 노랫가락이 산골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날 밤 연하와 왕자 그리고 아버지는 툇마루에 앉아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아 평온함을 더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평생 가장 잘한 일은 너를 낳은 것이고 두 번째로 잘한 일은 저 사람과의 약조를 지킨 것이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연화는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가 효도할 날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왕자도 거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인어른,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것입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드리워지며 마치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나무들처럼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연화와 왕자 그리고 산골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희망을 잃지 않았고 겉모습보다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풍습이 마을의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효녀 연화가 살았던 집터에 예쁜 연꽃이 피어난다고 전해집니다. 바람이 불면 연꽃들이 살랑거리며 마치 연화가 착하게 사세요. 복 받으실 거예요. 라고 속삭이는 듯하다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산새들도 잠들고 바람도 자는 고요한 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연화의 따뜻한 효심과 맑은 눈빛이 작은 등불처럼 켜지기를 바랍니다. 거칠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한 마음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의 꿈속에 깃들기를 빌며 오늘 밤은 편안하고 따뜻한 잠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